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가을 마중을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단풍의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지나면 낙엽의 시간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아픈 세상을 뒤로하고 자연은 그렇게 무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이건희와 떡볶이 먹방의 이재용 썸네일을 그렇게 올렸는데요. 그것이 오늘의 삼성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의 역사, 또 한국 경제의 역사, 반도체의 역사,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는데요. 요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1일이 삼성전자 창립 55주년입니다. 1974년 11월 1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은 1965년도부터 반도체의 시작은 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시작을. 그러고 나서 1970년에 금성사, 지금 LG죠. 금성사하고 아남산업이 일본의 싼요전기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흑백 TV를 이제 막 생산하려고 하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42년생이에요. 42년생이고 조지 워싱턴대 경영학 석사를 받았죠. 이병철 회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아들이 셋, 딸 둘 이렇게 있었죠. 장남이 지금 CJ 이전 회장이 아들이죠. 이맹이 이제 돌아가셨고, 둘째 아들이 이창현 씨, 세한그룹으로 분리됐는데 비운의 뭐 황태자라고 해서 그 사카린 사건, 밀수 사건 관련해서 그렇게 좀 굴곡의 삶을 살고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세한그룹도 이렇게 번창을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있고, 여동생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어머니 모친이죠, 이명희 여사. 그 또 딸 한 분이 있죠.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위가 중앙일보 사장이죠, 사위가. 이건희 회장이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옵니다, 한국에. 그래서 형들 밑에서 이렇게 이제 뭐 어깨너머로 속된 말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 회사 좀 보고 하다가 그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져요. 그 당시는 이 트랜지스터 세대였잖아요, 라디오. 직접 회로가 없이. 그래서 일본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한테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병철 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말로는 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병철 회장이 거절한 이유가 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정부가 육성하지 않는 산업,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만 해도 국가주도 수출 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가 육성하지 않은 산업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1974년에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라고 있었어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서 아버지한테 그걸 인수하자고 했는데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자기 사비를 이렇게 다 모으고 해가지고 한국 반도체의 50%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게 이건희 회장의 이제 공식적인 반도체의 입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반도체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반도체 기술이 있었어요. 세계 두 번째로. 그게 이제 토요일 날 그 일본에서 일을 마친 반도체 연구자들이라든가 기술자들을 이렇게 이제 알바식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까지 배웁니다. 본인과 이렇게 같이 할 사람들이.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해나가고 기술을 축적을 해나가는 거죠. 알바라고 하지만 많은 돈을 줬을 거예요. 비행기 값에 뭐 와서 숙박비에 또 일한 대가 생각하면 이건희 회장 자체로서는 많은 투자를 한 거죠, 사실. 누가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발박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이제 70년대가 가요. 이제 70년대 후반에는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큰 아웃라인은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8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육성에 관한 법률,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1983년 2월 8일 날 도쿄에서 이제 한국은 반도체를 시작합니다라고 2.28 도쿄 선언을 하죠. 그때 삼성전자 공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81년에 반도체 공식 출발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 인텔 그 CEO가 뭐 이병철 회장을 정신병자다, 미쓰비시 연구소에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 뭐 6가지 이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비난의 그 여론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동의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삼성 임직원, 특히 임원들도 위험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의견이 다수였는데,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2.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걸 해내죠. 그게 83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세계 세 번째로 64K 디램을 개발합니다.
64K D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트랜지스터였었는데요. 64,000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에 다 담을 수 있는 대용량이죠. 그런 이제 집적 회로, 고밀도 집적 회로를 개발을 해요. 세계 세 번째로. 미국, 일본 다음에 세계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에 삼성전자를 알리게 됩니다. 세계 세 번째. 신문에도 83년도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기억이 나요. 뭐 세계 세 번째 64K D램 삼성전자 개발 성공 막 이런 뉴스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병철 회장이 그 일본의 기술자나 연구원들을 많이 또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회의를 한번 주재를 해요. 83년도에.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때 후쿠다 타미오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이 그 이건희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주면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 후쿠다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줘요. 주고 회의를 마치고 이건희 회장이 그것을 한번 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그 내용의 보고서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너무 양의 기준을 둔, 대규모 생산을 기준에 둔 그런 기업 경영을 하고 있다. 품질이 아니라. 그래서 품질이 세계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많은 양을 만들어내도 품질이 문제가 있으면 못 판다. 또 디자인도 세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보고서를 내요. 이건희 삼성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10년간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놓은 건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맞는 말이죠. 야, 이게 품질이 안 좋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율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그 웨이퍼가 나왔는데 거기서 2개밖에 안 돌아간다. 수율이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품질.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탁기, 아주 초창기 세탁기. 그런 세탁기를 만들어도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엔지니어 차원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뭐 어떻게 깎은 다음에 도장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보고서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와, 이거는 위기다라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받아들이고 그 후쿠다 다미오라는 사람한테 아마 사례금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그리고 삼성 임원들 하고 연구원들, 엔지니어 1,800명을 프랑크푸르트로 다 오라고 합니다. 전 세계 내에서. 그리고 2달을 거기서 있게 하고 회의를 하죠.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아내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대신 바뀌고 싶은 사람만 바뀌라. 그리고 바뀌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바뀌지 마라.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라. 적게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 경영, 디자인 경영에 대한 세계 신경영 1등 기업으로의 선언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 동참할 사람들만 이렇게 같이 해서 삼성전자를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새로운
세계 인류 기업으로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돌이켜 보면. 그리고 나서 64K 개발하고 6개월 있다가 84년에 1884년에 256K D램을 세계 최초로 생산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반도체 시장에서. 그것은 트랜지스터 88만 개가 한 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만 개, 6만 4천 개가 들어가는 거에서 88만 개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한 5배 정도의 그 용량을 가진 칩을 개발한 거죠. 대단한 그 기술적 향상을 이룩한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니다. 256K D램을 개발하면서 세계 최초라는 말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메가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2018년까지 삼성전자가 세계 1위 기업으로서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소문이 우리나라에 국화가 부족했다고 할 정도로 조문객이나 이 꽃이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8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그 큰형 이맹희 회장 대신 회장 승계를 하죠. 그게 삼성의 어떤 이병철 회장의 또 큰 선택의 하나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반도체 1970년대 초반의 반도체 그것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반도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산업에 이렇게 눈을 뜬 그것도 중요했고 또 이병철 회장이 공격 아주 그냥 뭐 근형을 장자 쓴 게 안 하고 또 삼남한테 이렇게 물려준 상황 그런 것들이 어떤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93년도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죠. 그 과정에서 88년에 회장 승계 받고 일본이 1989년에 10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서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고 일본은 반도체에 손을 띄죠. 띄고 그 시장을 삼성이 이제 다 장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2000년대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들어오면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듭니다. 자본주의 시장에. 급변하는 시대가 되죠. 그러면서 2000년대에는 삼성이 반도체에서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핸드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거죠. 반도체도 생산하고 핸드폰도 생산하는 회사가 돼서 뭐 역대급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테레비도 미미하게 만들었던 삼성전자, 아남산업, 금성사 이런 데가 더 전자로서는 우위에 있었죠. 대우전자. 근데 삼성전자가 전자로서 후발주자가 됐지만 반도체를 접목하면서 이렇게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전자회사로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중국 2008년도에 1997년에 IMF가 있었죠. 그때 삼성이 구조조정을 대폭적으로 해요. 하면서 IMF를 기회로
재도약합니다. 체질 개선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 거죠. 2008년도에 금이 때도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세계 자본을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열고 세계화가 이렇게 이제 돼가는 상황이 됐죠. 한 20년 동안. 그리고 2018년에 2017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니. 2018년에 회장이 돼요. 아버지가 한 6년 누워 있었죠, 병상에. 그래서 부회장을 하다가 2018년에 회장이 돼요.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2019년에 노조가 설립됩니다. 노조가 설립되면서 그 HBM을 이렇게 개발하던 거를 중도 포기합니다. 2019년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동시에 같이 이제 HBM을 시장성이 없다고 보고 포기를 하죠. 그리고 2019년에 노조 설립되고 HBM 포기하고 2020년에 이건 회장이 이제 운명을 하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2018년부터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삼성에서. 2018년에 회장이 됐고 이재용 회장이 2019년에 노조가 생기고 HBM 포기하고 2020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론 핸드폰하고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인 성장을 했어요. 근데 2019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고 세계 질서가 세계화에서 블록화로 바뀌고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왜?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경영권 승계하는 과정 문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해서. 그래서 한 6, 7년을 경영 승계하는데 소비를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을 회장 만드느라고.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 사법 리스크.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HBM을 2019년에 포기를 했잖아요. 계속 안 좋은 의사결정이 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보내드리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2020년인가 삼성전자가 250만 원대도 찍었죠. 1대 50으로 액면 분할하죠. 그런 일도 또 주식시장에서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서 2, 3년 지나고 보니까 공급망은 재구축이 다 돼 있고 세계 나라가 한국만 빼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산업에 걸출한 성장 회사가 탁 나타나 버려서 HBM이라고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는 상황.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그것을 이제 만드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2019년에 삼성전자에서 HBM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SK 하이닉스로 이제 갔다고 봐야 되죠. 악재가 계속 겹치는 거죠. 악재는 한 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예상보다 적은 영업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료 체계의 문제, 또 지배 구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상황에서. 주식이 좀 뭐 폭락, 그런 표현이 맞죠. 폭락하고 세계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제는 앞서가는 회사에서 이렇게 쫓아가야 하는 회사로 바뀐 삼성. 많은 것들을 시사를 합니다. 이 삼성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리더의 선택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리더의 개인성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는 거죠. 정치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자신을,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좀 봐야 돼요. 자신이 삼성전자의 그 지분이 1.64%밖에 안 돼요. 삼성물산을 17%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은 한 10%. 삼성전자 자체는 1.64%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오너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지배구조가 맞는지도 돌이켜보고, 본인이 전문 경영인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내가 삼성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스스로한테 한번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엔지니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기술적으로 다 다른 회사에서 나오면 집에서 다 뜯어서 다시 조립해보고 본인 스스로가 엔지니어가 됐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를 해도 그 엔지니어들이 회의 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세계 인류 기업을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 그런 면에서 본인이 뭘 했나 돌이켜 봐야 된다. 재무만 갖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카카오같이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내재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회사는 문어발식 확장, 거품이 낀 그런 계열화는 그냥 꺼지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시장이. 또 외국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해치펀드는 아주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참 저는 그 두 가지 사진이 삼성의 오늘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러니까 41가 아니죠. 83에서 46년생이니까 37살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전 삼성 1800명 임원, 기술자, 연구원들을 불러놓고 41살이구나. 41살에 삼성은 이렇게 안 가면 망합니다. 41살에, 저 41살 생각하면 신용불량자였어요. 신용불량자. 부끄러운 거죠.
그런 해안을 갖고 세계를 봤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재용 삼성 회장은 뭐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따라가서 엑스포 실패에 대한 부산 민심 잠재우려고 윤 대통령 뒤에서 떡볶이 먹방 했잖아요. 아버지는 기업은 365, 아니, 정치는 365, 기업은 인류다. 우리나라엔 인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경영 세계 인류 기업의 도약을 외쳤는데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 따라가가지고 떡볶이 먹방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당연한 결과를 맞고 있는 거다. 그 두 가지 모습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용산 대통령님도 좀 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기업 총수도 그렇게 막 일정 있는 사람들 들러리 세우고 끌고 다니면 안 돼요. 함부로. 권력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기업 회장들도 그래요. 거절할 땐 거절해야죠. 할 수 있고 부회장을 보낸다든가. 정치가 경제를 눌러버리면 그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요? 권력이 누르는 경제가? 그게 관권 경제지 시장주의 경제입니까? 그런 경제가, 그런 기업들이 있는 곳에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창의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가 살 수 있고 백성이 살 수 있을까요? 굶어 죽어요 다. 자신의 일가만 그렇게 호의호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연구하라고 R&D 예산 더 주고 지원해주고 경제 관련 회의 많이 하게 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인기 위주식, 이벤트식, 자기 들러리, 자기 의전 받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건희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신 차리셔야 돼. 현대 정 회장도 마찬가지고 롯데쇼핑 개판이죠 지금. 이 자영업자로서 노력을 하면 나아지는 나라, 노력을 하면 나아질 수 있는 미래,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정권하고 같이 가면 발전을 해서 나도 그게 연결이 돼서 같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삼성전자가 수출 많이 한다고 나한테 득이 될까? 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지.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낙수효과 생태계가 없다고. 그런 것들을 정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의 고른 분배를 위해서?
100을 벌으면 선진국은 30을 기업이 갖고 70을 민간이 갖습니다. 대만이 성장이 한계가 있는 게 국토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대만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중소기업은 뭐예요? 다 OEM이야. 자기의 기술 갖고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TSMC나 그 애플 하청업체가 어디요? 폭스본 있어요. 큰 기업. OEM 회사야 그거거든. 다 OEM 회사야. 그 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급여가 낮아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 빈국이야. 1인당 GDP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32,000 정도 오니까. 우리가 35,000 정도 되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완전 빈국이라니까. 양극화가 우리보다 더 심해 거기는. 150만 원 받아. 대졸 초임이. 우리나라 300 넘잖아요. 300이 뭐요? 초봉이 한 5천만 원 되잖아요. 5천에서 6천. 그럼 4, 500 받는 거 아니에요? 3배가 높아 우리에. 우리가 3배가 높아요. 대만보다 초임이. 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나라가 브랜드 위주로 성장한 거거든요. 대기업 브랜드 위주로고. 물론 거기서 양극화가 났지만 우리나라가 OEM 방식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체 브랜드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거든. 전 기업들이. 현대, 기아, SK, LG 이런 거는 세계적 기업으로 브랜드가 가 있잖아요. 삼성이 하루에 쓰는 광고비가 제가 볼 때 하루에 한 600억, 800억, 많게는 1000억까지 쓸걸요. 그 정도로 광고비도 엄청나게 써요. 그 홍콩 반도에서 침사추이 쪽 보면 그 야경에 전 세계 회사 그 광고가 있어요. 저 뭐 한 15년 전인가 한참 전에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삼성이 제일 커 광고가. LED 광고. 그리고 첼시 3년 동안 여기 축구 선수도 옷 요거에 딱 붙이는데 1,000억. 하루에 3억씩. 광고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삼성이. 우리나라 일간지 다 먹여 살리고 레거시 미디어 방송하고 외국 신문들은 또 어떻겠어요. 방송하고 광고 얼마나 나갔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광고비 뭐 하루에 600억이 뭐한 1,000억은 나갈 것 같아. 이제 그렇게도 못해야 돈이 이제 없잖아요. 성장력이 없는데 뭐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있어. R&D를 넣어야지. R&D를. 언뜻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약간 또 전원이 들리긴 하는데 아직은 너무너무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은 강점으로 이렇게 하고 본인이 내가 전문적인 경영인으로서 삼성을 이끌어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을 올려 세우면 돼요. 그게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어. 전문 경영인을 고액을 줘도 상관없어. 미래를 열 수 있다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 이거지. 내려오면 돼. 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정치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치권도. 그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내가 너무 버겁다 그 자리가. 그러면 내려오는 게 맞는 거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살고 본인도 사는 거예요. 넓게 봐야지. 거시적으로. 구멍가게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 뭐 되지도 않는 세계와 정치, 경제, 삼성전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게 아는 척 하는 것 같아갖고 죄송하고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어서 오세요. 저번에 물건을 사는데 사진을 안 찍어.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